안녕하세요. 오늘 발제를 준비한 이보나입니다. 저는 사실 주디스 버틀러 책들 중에 제일 처음으로 읽은 게 비폭력의 힘이었어가지고, 어, 이 책을 하고 싶다고 이제 얘기를 드렸었던 건데,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생각을 하게 된 거는, 비폭력이라는, 아까 김동완 선생님이랑도 밥 먹으면서 얘기를 좀 했지만, 비폭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무맹랑한 소리로 누군가에게 많이 들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읽을 때는 못했는데, 이제 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책 읽고 나서 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화학을 공부를 하고 있지만 아직 이제 2학기가 끝나고 이제 3학기째여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저도 아까 선생님 얘기하셨지만 저도 철학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도 참 없는 상태에서 이제 평화를 마주할 때 되게 저도 부족한 게 많다고 느끼면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도 평화학이라는 게 어쨌든 뭐 이론도 되게 시작된 지도 얼마 안 됐고 했지만 사실 평화학이라는 게 갈등과 폭력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야 되다 보니 굉장히 실제적인 어떤 구체적인 현상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 실질적인 고민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야기들이라 선생님들의 삶에서 또 어떻게 이런 것을 경험하고 체화해내고 있는지도 오늘 또 얘기를 같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는 사실은 제가 길지 최대한 전 짧게 하고 싶었어서 했는데 이게 잘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발제문 읽으면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론과 1장을 중심으로 발제를 오늘 했는데요. 서론만 읽어도 사실 버틀러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폭력이라는 불안정한 단어부터 버틀러는 우선 얘기를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비폭력을 이야기하려면 우선 폭력의 의미부터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버틀러는 비폭력을 옹호할 때 부딪히게 되는 주된 난관 중 하나는 폭력과 비폭력의 의미에 논란이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어떤 이들은 폭력을 구타와 같이 물리적 폭력의 차원으로 이해하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구조가 폭력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그 요한 갈퉁이 아무래도 평화학의 어떤 아버지 같은 분이신데 요한 갈퉁이 폭력의 삼각형 이론을 통해서 폭력을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이 있는데 여기 앞에서 버틀러가 얘기했던 그 구타와 같은 물리적 폭력이 직접적 폭력에 해당되고 구조적 폭력이라 함은 갈퉁이 논문에서 얘기하기로는 잠재적으로 기대하는 것과 현재적으로 느끼는 것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모든 것이 폭력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 폭력과 다르게 보이지 않는 폭력 혹은 얼굴 없는 폭력으로 묘사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 굉장히 또 많은 비판점들도 많았었어요. 짧게 얘기하자면 너무 추상적이다. 또 너무 확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의미가 불분명해져서 폭력에는 항상 가해자가 있는데 그 가해자의 실체를 지워버리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점에서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요. 공론장에서 이러한 폭력의 의미는 더욱 오용되기 쉽습니다. 국가나 기관은 이들에게 반대하거나 도전하는 의견에 쉽게 폭력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이들이 진압하는 일을 정당함으로써 폭력을 독점하곤 합니다. 이처럼 폭력에 대한 논의는 윤리적 찬반 논의처럼 시작되지만 사실상 이는 폭력이 어떤 방식으로 정의되고 있는지, 또 누가 폭력적이라고 명명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정의하고 명명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인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넘어갑니다. 이러한 과정은 국가폭력에 명분을 주기도 하는데요. 국가에 항의하는 이들을 폭도라고 명명을 한다면 하게 된 것을 시작으로 이제 국가는 사회를 이들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명분을 마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비폭력 옹호론을 전개하고자 한다면 폭력은 특정 장, 그러니까 담론 권력, 사회 권력, 국가 권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역장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규정되는가, 또 폭력의 전도는 전술적으로 어떻게 수행되는가,
그렇게 전도된 규정은 왜 망상적인가를 포착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비폭력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버틀러는 폭력과 비폭력 사이의 차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폭력과 비폭력이 용도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거나 왜곡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이러한 의미가 집권 세력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다소 허무주의적 태도를 갖기보다는 폭력의 정의를 발견하고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다시금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제가 조금 빠른가요? 괜찮으세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좌파 진영의 전술적 사용으로서 폭력 옹호에 대한 비판점을 제기를 하는데요. 버틀러는 좌파 진영에서 이제 흔히 전술적 사용으로서 폭력 사용을 옹호하고 이 옹호하는 주장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폭력장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폭력이 선행되는 장에서 폭력적 행동을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라고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비판을 합니다. 이들은 폭력에 저항하는 것은 맞폭력이고 이기 때문에 버틀러는 폭력에 저항하는 것은 맞폭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린 여기서 먼저 상대편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논의를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호성 원리를 고수하면서 나도 상대방과 똑같은 행동을 할 자격이 있다는 논의로 애초에 상대방의 행동이 정당한가에 대한 어떤 의문이나 질문은 아예 회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대편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자기 방어, 자기 보존을 위해서 상대편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자기 방어적 폭력으로 여기서 이제 버틀러는 자기, 셀프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폭력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폭력 행사를 통해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는 자기 일부가 아닌지에 대한 질문도 하고요. 둘 사이의 관계가 둘을 근본적으로 정의하는 관계일 때라야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가해진 폭력이 곧 자기에게 가해진 폭력이기도 하다는 말에 의미가 생긴다고 버틀러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뒤에 이제 자기에 대한 얘기가 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계 안에서의 비폭력 실천에 대한 얘기도 이제 버틀러는 하는데요. 위의 말에서 우리는 비폭력을 실천하고 있을 때 그 둘 사이에는 이미 어떤 사회적 관계가 있었을 것임을 우리는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두 사람이 서로의 일부, 즉 두 사람 각각의 자기가 서로 맞물려 있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본다면 비폭력은 사회적 관계를 인정하는 한 방법이자 이미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데서 비롯되는 당위적 소망을 긍정하는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폭력의 윤리학은 개인주의를 근간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윤리학과 정치학 양자의 토대로서의 개인주의 비판에 앞장서야 한다고 버틀러는 주장합니다. 각각의 자기가 상대를 지탱할 수 있는 것에 못지않게 상대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 이런 관계들이 양방향적 인간관계 너머까지 확장되는 만큼 비폭력 또한 인간관계 차원에 머물고 있기보다는 살아있는 모든 관계, 그러니까 인간을 넘어서 비인간적 존재까지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구성 요소가 되는 모든 관계 차원으로 확장된다고 얘기합니다. 버틀러는 이 관계성을 이제 계속 얘기하는데요. 폭력적 관계에 처해 있는 두 주체가 잠재적 또는 실질적으로 어떤 종류의 사회적 유대로 묶여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좌파 진영에서 주장하는 자기 방어적 폭력을 말할 때 자기가 오직 나의 자기만 자기로 인정된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자기 방어를 위해 저질러지는 폭력을 정당화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까 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기서 버틀러는 여기서 자기에 해당하는 것은 누구인가, 그리고 자기 방어의 자기는 어느 정도까지 포괄적인가를 질문합니다. 여기서 프란츠 파농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프란츠 파농이 비존재 지대라고 불렀던 애도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생명들은 여기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할 수 있겠습니다. 특권층의 자기는 자기 방어의 경계선을 긋고 공권력을 또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의 자기가 자기 방어 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지점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도구주의적 폭력 옹호론 비판 지점인데요. 폭력 사용이 전술적으로 필요하고 또 폭력적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좌파 진영의 주장이 의미 있는 논의로 성립을 하려면
정권의 폭력과 정권의 전복을 겨냥한 폭력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텐데 그 구별이 항상 가능할까를 이제 주디스 버틀러는 굉장히 냉철하게 질문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폭력이라는 것이 그 구별을 안중에 둘까? 폭력을 쓰면 그만큼의 폭력이 새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버틀러는 이러한 도구주의적 폭력 옹호론, 즉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하고 넘어가려는 그 주장에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도구주의적 폭력 옹호론이 성립하려면 하나의 폭력 행동이 언제 완결될지를 알아야 될 텐데 폭력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있고요. 그렇게 허용된 폭력이 세계에 더 많은 폭력을 불러온다면 애초에 폭력을 써서 이루려고 했던 목표와는 전혀 다른 파괴적인 무언가를 이루려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겠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앞에 계속 다뤘던 내용이 점점 계속 이제 반복돼서 뒤에서도 다뤄지는데요. 폭력과 비폭력에 관한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버틀러는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여러 프레임 안에서 조명되는 폭력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사실 전략적으로 폭력이란 용어가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되고 있죠. 그래서 폭력은 언제나 해석된 상태임을 알려주곤 합니다. 그러니까 폭력은 서로 철저하게 이질적이기도 하고 서로 충돌하기도 하는 여러 프레임 안에서 조명됩니다. 그래서 폭력을 안정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서로 충돌하는 정지 프레임들 내부에서 폭력성 개념이 어떻게 동요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 폭력을 얘기하는 게 그래서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굉장히 주관적인 입장에서 그 폭력을 느끼고 그걸 발휘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 유대 관계를 재검토하는 비폭력입니다. 버틀러는 비폭력을 실천해야 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를 개인주의 비판과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는 문제이자 사회적 유대관계를 우리 생명체의 구성 요소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는 곧 어떠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마련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지면서 근본적으로 폭력은 유대관계 자체를 이제 공격하기 때문에 모두가 의존관계, 그러니까 의존하는 동시에 의존되는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고 지속된다는 것을 함축합니다. 그래서 버틀러가 계속 뒤에서도 얘기하지만 관계성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성은 상호 관계성에 의해 정의되고 지속되는 존재들을 서로 구분하는 특성, 곧 그 개별성 존재들의 부차적인 특성이고 존재들이 상호 관계적이라는 감각이 없을 때 우리는 신체라는 테두리를 사람의 문턱이 아닌 끝점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가 곧 문턱이라는 생각은 신체가 하나의 단위라는 생각을 약화시킵니다. 이 부분이 저는 버틀러가 계속해서 그 관계성을 얘기하는데 핵심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읽으면서 재밌었던 문장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평등은 바로 이 사회적 상호 의존성의 맥락 속에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평등은 각각의 추상적 개인에게 동일한 가치를 매기는 셈법으로 축소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명들의 불평등한 가치를 정하는 그 권력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차별 속에서 어떤 인구군은 애도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고 어떤 인구군은 애도될 가치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구주의 논리를 비판하는 버틀러의 문장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발터 베냐민은 1920년 폭력 비판을 위하여에서 도구주의 논리가 폭력이 정당하다고 주장해온 주류 논의 사이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해왔다고 밝힙니다. 베냐민은 여기서 도구주의 프레임의 정당성을 묻기보다는 수단과 목적의 프레임의 이의를 제기하며 처음에는 그저 도구, 곧 테크네로 그러니까 목표했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폐기되어야 되는 그냥 수단으로서의 방법으로 이제 보일 수도 있을 무언가가 나중에는 이제 프락시스, 즉 목표하는 것이 실현되고 있을 때 비로소 목표를 세우게 되는 과정으로서의 방법으로 밝혀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폭력 사용은 더 많은 폭력을 들여옴으로써 세계를 계속해서 더 폭력적인 곳으로 만들 뿐이라고
이제 버틀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폭력과 비폭력에 대한 세 가지 쟁점을 이렇게 버틀러는 이제 정리를 했고요. 뒤에는 조금 짧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 비폭력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 네 가지를 버틀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어떤 편견이 있는지도 궁금하긴 했는데 비폭력이 모종에 가능한 행동장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이 채택하게 되는 윤리적 입장이라는 식의 이해를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버틀러는 얘기합니다. 비폭력은 개인의 윤리적 입장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정치적 실천이며 그 궁극적 형태는 참여를 동반한 저항이다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 비폭력이 반드시 영혼의 평안한 부분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폭력은 분노, 울화, 공격성의 표명인 경우가 많고 비폭력 형태의 저항이 공격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는 사실, 나아가 공격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버틀러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폭력은 실천 속에서 항상 철저하게 견지될 수만은 없는 이상이기도 한 점을 다시 짚어주는데요. 힘이 없어서 비폭력인 것도 아니고 공격성이 없어서 비폭력인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은 신체적 저항 행동들이 티핑 포인트를 알아차리고 있는가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윤리적 정치적 애매함을 경유하지 않는 비폭력 실천이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비폭력은 절대적 원칙이 아니라 진행 중인 투쟁을 가리키는 이름이라는 뜻이라고 주디스 버틀러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폭력은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기보다는 생명의 권리를 물적으로 살아있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발화, 동작, 행동을 통해서 혹은 네트워크, 점거, 집회를 통해서 주장하고 있으며 이 모든 방식은 불안정한 상황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을 가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애도 가치를 인정받는 존재로 다시 그려내기 위함입니다. 불안정한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권력 앞에서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살고 있는지를 내보일 때 그들은 폭력적 권력이 목표하는 바인 주변부로 따돌려진 사람들을 불필요한 존재로 그리는 일 중 하나를 묻지를 잠재력을 간직한 생존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틀러는 계속해서 굉장히 급진적이고 저항적인 어떤 행위로서의 비폭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급진적 평등주의의 이상들이 비폭력 운동의 배경이 될 때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이상은 생명이 그 지속가치와 애도가치에서 평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등의 이상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회적 자유를 새롭게 정의하는 방향으로, 곧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상호우존성을 사회적 자유의 정의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투쟁할 수 있게 됩니다. 살아있는 상호우존성이야말로 우리의 사회적 세계이니 폭력으로 망가지는 게 바로 그 상호우존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라야 비로소 다른 사람에 대한 폭력이 어떤 의미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폭력인지가 분명해진다고 버틀러는 얘기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었고요.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서론부터 굉장히 저를 압도하는 내용들이 많고, 사실 되게 내용이 많긴 하지만 서론 안에서도, 그래서 저는 좀 이 서론을 읽으면서 1장부터 읽을 준비를 좀 마음가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 읽을 때는. 혹시 서론 읽고 그러면 질문 받고 가요? 아니면 계속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한 분 더 편하신. 네. 그러면 일정하면서 또 그 질문하거나 더 얘기하실 부분 있는 거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장은 비폭력, 애도가치, 개인주의 비판이라는 제목을 달고 나왔는데요. 사실 그 앞에서 수경님이 발제해 주신 내용들에 비해서는 조금 내용이 중구난방이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흐트러지지 않게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했지만 시작하겠습니다. 저항적 실천으로서의 비폭력을 버틀러는 우선 얘기를 합니다. 버틀러는 비폭력을 묘사하는 가장 정확한 표현을 폭력을 가하는 것이 극히 정당해 보이고 당연해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가능한 선택지로 주어지는 저항적 실천이 비폭력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비폭력은 단순히 폭력이 없는 상태 또는 폭력을 삼가하는 행동을 넘어서 평등과 자유의 이상을 긍정하기 위한 지속적 참여이자 공격성의 경로를 바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방식이라는 건데요. 이러한 주장은 적극적 저항적 실천으로서 비폭력은 공격적 비폭력으로 재검토될 수 있으며 평등에 참여하지 않는 비폭력은 오히려 굉장히 무의미하다는 논의를 뒷받침하곤 합니다. 그래서 가치를 인정받는 생명이 있는 반면 인정받지 못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가치를 평등하는 매기는데 우리가 참여해야 그것이 비로소 이제 비폭력을 실현할 수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자연상태 판타지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본문에서 물론 나오셔서 읽으셨겠지만 버틀러는 판타지, F로 시작하는 판타지와 P로 시작하는 판타지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는 한 사람의 것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의 것일 수도 있는 의식적 소망인 반면에 후자는 무의식적 차원이 있으며 해석을 요하는 어법을 따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좀 망상적인 어떤 부분도 이제 수반한다는 의미도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제가 여기 각도로 달아놨는데, 수전 아이작스가 이제 논의했던 피로 시작하는 판타지는 복잡한 무의식적 대상 관계들을 포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라캉의 논의에서 무의식적 판타지가 상상계 개념의 한 가지 토대가 되었고, 그러면서 이미지로 형태화하는 모종의 무의식적 경향성을 뜻하게 됐습니다. 버틀러는 이 책에서 폭력과 방어의 장면들을 지칭할 때 대개 판타지란 용어를 쓰지만 클라인과 관련된 논의에서는 판타지 이렇게 고딕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틀러는 루크와 홉스와 루소가 각각 그린 자연 상태 프레임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러한 픽션이자 판타지의 심각한 오류를 지적합니다. 특히 이제 루소의 글에 등장한 한 사람, 자급자족하고 아무에게도 의존하지도 않고 자기에 절어 있고 타인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개인을 책에 등장하는데요. 이 한 사람은 이러한 모종의 근본으로 언급되는 자연상태 판타지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 남성이 있고 그 남성은 당연하게도 성인이면서 또 그 성인 남성은 혼자 자급자족. 여기서 이제 버틀러는 의존하지 않는 남성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 자급자족 한다는 점인데요. 여기에 그 누구도 이제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그런 아이러니한 그 상황을 버틀러는 얘기합니다. 최초 인간을 그린 그림에서는 의존의 흔적이 모두 지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의 내러티브에 앞서 무언가 어떤 절멸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어떤 절멸이 이 장면의 출발점이라는 것,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출발할 때부터 배제당한 상태, 부정당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여기서 여성은 인물로 형상화되지가 않죠. 모종의 추방이 있었고 그렇게 비어진 자리에 한 성인 남성이 굉장히 이상할 만큼 꼿꼿이 서 있죠. 그가 다른 사람들을 접하는 형태는 1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라고 오히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모든 사회적 유대관계의 한 부분으로 잠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비폭력은 파괴성이 확실하게 감지되는 바로 그때 비로소 유의미한 개념으로 출현합니다. 버틀러는 공격적 형태의 비폭력에 대한 논점을 설명을 조금 더 이어나가는데요. 이 논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감당 불가능한 형태, 그러니까 갈등과 공격성의 원천이 되는 형태의 의존성과 상호 의존성을 전제하는 비폭력의 윤리학을 고민해보자는 것과 두 번째로는 우리가 평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비폭력의 윤리학, 정치학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 유념하자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 있는 연결이려면 우리는 정치적 평등이라는 개념에 생명들 사이의 평등한 애도 가치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평등은 그저 개인들 사이의 평등이 아니라 개인주의에 대한 비판 작업이 행해진 후에야 비로소 사유 대상이 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버틀러는 얘기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처음으로 버틀러가
소제목을 써서 의존과 의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기서도 사실 굉장히 많은 논의가 되지만 상호 의존에 대한 얘기를 주로 다루고 있어요. 상호 의존에 대한 상상을 시작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개인은 개인화 과정을 경유함으로써 출현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근본적 의존성이라는 조건 속에서 태어났다고 볼 수 있죠. 사실 혼자의 힘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이 모든 기본적 기능은 저마다 모종의 지지가 있어야 유지될 수 있다는 당연한 이런 의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존성이라는 말에는 사회적 물질적 체제에 의존한다는 뜻도 포함될 수 있고, 환경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 환경에 의존한다는 뜻도 당연히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락강의 거울 단계 이론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설명하듯이 스스로 서 있다는 굉장히 건국자적 자만은 성별화된 가족 구조를 토대로 이 판타지를 타당합니다.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버틀러는 논의의 방향을 단순히 이제 의존성에서 상호 의존성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차원과 경제적 차원 양쪽에서 전 지구적 상호 의존의 실상들이 부정당하며 착취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호 의존을 계속 되새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인간과 동물을 포함해서 세계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를 위한 전지구적 의무는 신자유주의적 개인주의 숭배의 대척점에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이브하다는 빈축을 사는 개념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상호 의존성을 현실로 인정할 때 비로소 전지구적 의무의 정식화 작업이 가능해진다고 말합니다. 또한 버틀러는 평등에 대한 새로운 생각은 오직 상호 의존에 대한 좀 더 치밀한 상상으로부터 생겨난다고 말합니다. 평등에 대한 이런 상상은 개인들 각자의 평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재검토로 다시 이어집니다. 이렇듯 평등을 개인의 권리, 그러니까 차별받지 않은 권리로 이해할 때 평등은 우리가 서로에게 짊어지고 있는 사회적 의무와 분리된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평등의 권리가 어떻게 정식화되든 간에 그것은 개인 주체의 속성으로 출현하는 권리가 아니라 결국에 이제 사람들 사이의 관계들로부터 출현하는 권리이자 그 유대 관계들을 위해 출현하는 권리입니다. 평등을 이렇게 사회적 관계들의 속성으로 정식화하고자 한다면 상호의존이라는 현실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셈의 단위로서의 몸 개념을 내버림으로써 한 사람의 테두리를 관계적 통로이자 사회적 통로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버틀러가 그 서론에서도 얘기했던 문턱으로서의 그 신체의 경계성을 인식하는 그 부분과 맞닿을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호의존적 삶의 속성으로서의 취약성을 버틀러가 다 얘기하고 넘어가는데요. 사실상 취약성, 어떤 몸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당연히 취약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취약성은 어떤 주관적 상태로 간주되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상호의존적 삶의 속성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 사회 구조에 의존하고 그것과의 관계 앞에서 노출되어 있으니 우리는 그냥 취약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취약합니다. 의존성은 이러한 취약성을 함축하기 때문에 어떤 사회 구조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회 구조에 취약하다는 뜻이며,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취약성이라기보다는 나와 당신을 하나로 묶어주고 우리를 더 큰 구조와 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지속하기 위해 의존하고 있는 대상에 묶어주는 관계의 한 속성으로서의 취약성입니다. 이렇듯 취약성을 관계 속에서 이해할 때 알게 되듯이 우리는 우리 삶을 가능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한 조건들과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이 그런 조건들로부터 해방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버틀러는 평등의 조건으로서의 상호 의존성을 다시 얘기를 해서 연결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서로 묶어주는 의무는 한편으로는 우리 삶을 가능하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착취와 폭력의 조건일 수도 있는 상호 의존성이라는 조건에서 비롯합니다. 전 지구적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그 의무를 국가들 사이의 의무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의무는 당연히 탈국민적 의무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과제는 의존성을 극복함으로써 자족성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의 조건으로서의 상호 의존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실천적인 부분에서. 버틀러는 예속화와 착취를 극복하려는 노력 속에서 의존성의 끈을 끊어내더라도 자립이 상호 의존성을 끊는 방식이 된다면, 그러니까 탈조건적 논의를 구상할 수 없게 만드는 방식이라면, 결국 이것은 우리가 되찾은 조건은 끝없는 갈등을 결국 함축하는 자족성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의 자연상태 가설이라는 태제에 맞서는 반태제는 결국엔 자력으로 지탱될 수 있는 몸은 없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세계를 잃거나 사회적 의미에서 세계로부터 버려졌을 때 몸은 괴로움을 겪고 몸의 불안정을 내보이는 방식의 시위를 통해서 정치적 요구를 내놓기도 하고 분노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차별을 겪고 상해와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는 몸이 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제 부당한 형태의 불평등을 겪어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우리는 먼 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걱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버틀러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에서 상호의존 관계 속에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해 우리의 운명이 서로에게 맡겨져 있다는 사실에서 찾아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폭력과 비폭력을 얘기할 때 사실 제가 조금 약간 허무맹랑한 얘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이유가 이런 자기 방어에 대한 어떤 정당성, 정당방위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기 때문에 아까 서론에서도 좌파 측의 어떤 그 주장도 그랬고요. 그래서 버틀러는 자기 방어, 자국 방어라는 애매한 용어로 무장해서 자기의 영역, 그러니까 자기 권역에 속하는 사람들을 정의하고 한정하는 모습들을 지적합니다. 여기서 자기라는 이름으로 지켜져야 하는 관계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폭력 행사와 살생은 정당하고 옳은 일로 간주가 되는데요. 나아가 나 또는 나의 집단이 자아로 받아들여지는 무언가를 폭력으로부터 폭력적으로 지킨다는 것은 폭력을 금하고 있는 힘과 그렇게 금지된 폭력 간의 구분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폭력을 금하는 명령에 예외를 만드는 일은 곧 전쟁 상황을 만드는 일과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예외 상황이 만들어질 때 우리는 폭력을 금하는 명령이 절대 명령이 아님을 알게 되죠. 이러한 상황은 전쟁 논리와 동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애도 가치와 또 연결이 되는데요. 비폭력에 대한 예외를 정하는 원칙은 동시에 여러 인구군을 내가 애도할 것 같지 않은 쪽, 그러니까 애도 가치를 확보하지 못한 인구군과 내가 필히 애도할 쪽, 어떤 경우에도 죽게 내버려져서는 안 되는 인구군으로 양분하는 기준이기도 하다는 점을 버틀러는 주장합니다. 이처럼 폭력을 윤리적으로 정당화하는 논의는 인과학적 토대 위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폭력을 이해하기 위한 윤리적 프레임이 모종의 정치적 문제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버틀러는 모두의 생명이 애도 가치에서 평등하며 정치적 세계를 올바르게 조직해서 이 원칙이 경제적, 제도적 생명에 의해 확인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비폭력 문제에 접근하는 다른 방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비폭력은 어떤 절대적 원칙이 아니라 폭력을 막겠다고 하는 힘들과의 끝이 열려있는 투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최선의 비폭력 실천이 무엇일까에 대한 도덕적 고민이 급진적 민주주의의 전망을 확보하려면 생명 지키기에 철저히 평등주의적으로 우선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애도 가치는 생명체들의 관리 방식을 좌우하는 기준이라고 이제 버틀러는 얘기하면서 생명 정치의 불가결한 차원이자 생명이 있는 존재들의 평등을 생각해 보아야 할 때도 없어서는 안 될 차원입니다. 윤리적 정치적 실천이 개인의 생활 양식이나 의사결정의 차원, 그러니까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성찰하는 더 윤리학의 차원에 머무른다면 평등 구현으로서의 사회적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오히려 놓칠 위험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폭력 형태는 불평등을 뒷받침하고 있기에 살생을 금하는 명령이 그저 모두의 생명에는 가치가 있다는 전제에 기대고 있다면 이 주장의 보편성은 이때 가치가 모든 살아있는 것으로
평등하게 확장되어야 한다는 조건에 매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비폭력의 윤리학이 삶의 가치에서 평등을 전제하고 긍정하고자 한다면 애도가치 분배에서 차별을 문제 삼아야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도가치는 모든 생명체의 속성, 그러니까 가치를 차별하는 도식 안에서 해당 생명체의 가치를 매기는 속성이자 해당 생명체가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우받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직결되는 속성인데요. 여기서 애도 가치가 평등해야 한다는 전제는 이제 신념이 되거나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의료, 식량, 주거, 고용, 성생활, 시민생활을 사회적으로 조직할 때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1장의 마지막으로 버틀러가 얘기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많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평등은 상호의존성과도 연결되어 있고 전투적 유형의 비폭력을 우리가 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라는 질문들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폭력이라는 윤리적 입장은 급진적 평등의 참여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비폭력 실천은 생명 정치적 형태, 곧 때마다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을 구분하는 형태의 인종차별과 전쟁 논리에 대한 반대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폭력의 윤리적, 정치적 실천은 단순히 상대편과 대결하는 데 그치거나 폭력을 금하는 명령을 강화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유대관계 구속력과 상호의존성을 비과시화하려는 생명정치적 형태의 인종차별과 전쟁 논리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폭력과 비폭력의 해석 작업 자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비폭력을 실천하는 방법은 전혀 없다고 버틀러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파괴적 상상계의 지평에서 이 많은 불평들과 몰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만큼 버틀러는 이 지평을 부수고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우리는 파괴에 참여한 사람들을 상대로 싸워야 하지만 그들의 파괴성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싸우려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사실상 비폭력적 윤리학 정치학의 과제이자 난제입니다. 이는 자연 상태의 새로운 정식화가 꼭 필요하진 않지만 정치적 현재 기정 사실들로부터 돌아서게 해줄 새로운 상상계는 꼭 필요합니다.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상계는 우리가 윤리적 정치적 삶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찾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지속될 수 있는 세계를 세워야 한다는 의무를 짊어지기 위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불가능한 세계는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지평 너머에 존재하는 세계며 이 지평은 끝이 열려있는 투쟁, 이 세계의 모든 것에 맞선 투쟁의 지평입니다. 파괴 억제는 우리가 이 세계에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긍정 중 하나라고 버틀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장이었고 마지막으로 한 페이지 정도는 제가 그때 3장의 일부분만 스캔해서 했는데 요거는 여기 살만한 삶과 살만하지 않은 삶과 또 연결이 되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짧게 정리를 하고 쉬고 질문하면 될 것 같습니다. 3장은 비폭력의 윤리학 정치학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생명의 관계성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버틀러는 때마다 생명 유형 분류표에 의해 은폐되는 생명의 관계성을 재검토해 보자고 말합니다. 그는 그러한 관계성 안에 상호의존성 개념을 포함시키고 싶고 특히 인간이란 생물 사이에서의 상호의존성 개념을 넘어서고 싶다고 밝힙니다. 우리는 인간과 인간이 아닌 생물이 서로에게 크게 의존한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지점을 조금 망각하고 살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우리는 각자 겹쳐지는 관계이자 과정으로 생각하면서도 각각의 생명 영역을 고유 조건을 필요로 하는 영역으로 생각하기도 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을 합니다. 비폭력을 통한 근본적 평등에 대한 참여인 부분인데요. 폭력은 사회적 불평등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비폭력을 근본적 평등에 대한 참여와 연결시켜야 된다고 버틀러는 주장합니다. 생명을 때마다 구분하는 것은 생명 정치적 인종차별이든 전쟁 논리든 결국 마찬가지며 전쟁 논리의 망상적 각본으로 인해서 새로 유입된 이주자는
마치 기존에 있었던 집주인을 집어삼키는 파괴력처럼 형상화되는데요. 이는 사실 실제상으로 보면은 폭력은 국가폭력이고 폭력의 동력은 인종차별과 피해망상이며 폭력의 희생자는 이주자군입니다. 폭력 비판과 비폭력 실천이 같은 것은 아니지만 폭력 비판 없이는 비폭력 실천도 있을 수는 없죠. 비폭력 실천은 이 모든 환등상적 정치적 시험에 맞서야 되는데 여기서 절망이 생겨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앞서 나왔던 프란츠 파농이 그 에세이인 폭력에 대하여에서 신체가 평등에 대한 통찰을 낳는 방식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신체적 근접 상황에서 비롯되는 평등의 의미에 주목하는 방식으로 읽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폭력에 대한 정치적 비판 작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버틀러는 살아있을 때 잠재적으로 애도 가치를 가진 생명은 미래를 가질 자격이 있는 생명이며 그 미래는 미리 단정될 수 없는 형태의 미래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그 생명이 취할 형태와 그 생명이 따를 진로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또 그 생명이 어쩌면 취할 수도 있을 예단 불가능한 형태들을 모두 열어두는 방식인데요. 생명들에 대한 보살핌을 적극적 의무로 간주한다는 것은 토착 공동체의 정당한 자기 방어로 자기 자신 및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과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이미 앞에서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폭력에 대한 정치적 비판 작업은 때때로 인간의 파괴성을 완전히 극복하기는 불가능하다라는 반론에 부딪힙니다. 이 관점에서 파괴성은 사회관계의 추진력 또는 속성인지 아닌지, 그래서 폭력에 대한 정치적 비판 작업이 그로 인해 불리해지는지 유리해지는지의 질문을 낳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들에 답하기 이전에 파괴성은 사회이론과 정치 철학에서 어떠한 함의를 갖는가 라는 질문을 먼저 살펴봐야 할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생명을 적극 긍정함으로써 평등한 애도 가치를 획득하자는 이제 말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여기서 사회적 유대관계를 재검토하는 논의는 우리에게 개인주의의 재생산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적 평등이라는 비전을 이해할 수 있는 프레임을 제공해 줍니다. 공동체가 개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유대관계가 개인을 만들어내고 가득 채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명의 평등한 애도 가치를 말하는 것은 끝이 열려있는 미래를 가질 자격이 있는 생명은 어떤 종류의 생명이고 또 애도 가치를 지닌 생명은 누구의 생명인가를 둘러싼 공론에 영향을 미치는 인종차별적 망상을 문제시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명을 적극 긍정해야 하는데 이는 바로 그 공거, 같이 주거하는 그 공거를 적극 긍정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파괴할 수 있으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파괴 수행 능력을 억제시키는 대항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폭력이라는 윤리적 의무에 묶여있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묶여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버틀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비폭력의 힘 서론과 1장 그리고 3장 일부분이었는데요. 읽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요.